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상규입니다. 침체 일로를 걷던 우리 수출이 최근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습니다.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를 훔치는 데 주력해오던 북한이 평양에 본부를 둔 해킹 조직을 가동해서 우리 방산업체의 레이저 무기 기술 등을 빼갔습니다. 우리 경찰이 미국 FBI와 손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일로 60주년을 맞은 무역의 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현장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주신 대통령님께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수출의 최일선에서 쉼없이 뛰어오신 모든 기업인과 무역인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5060 세대 이상은 수출의 날로 기억을 하죠. 1964년에 처음 제정될 때 명칭은 수출의 날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바뀐 게 벌써 33년이나 됐네요. 그러니까 수출의 날이 제정된 게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억 달러를 기념해가지고 1964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기억에 제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무조건 수출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결국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해서 그 수입보다도 많은 것들을 수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언제냐면 1977년이에요. 네. 그때 1977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거창한 행사 같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야 우리나라가 100억 달러나 달성했구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수출만으로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보다는 이제 그 경제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이름이 1990년부터 그 무역의 날로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20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6천억 달러가 넘어갔고요. 그렇죠. 올해는 이제 7천억 달러, 거의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 됐다. 참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록적인 수출 실적을 달성을 하면 수출의 탑을 줬습니다. 이게 뭐 금탑이다, 은탑이다, 네. 동탑이다 그랬죠. 올해는 그런 회사가 1,700개가 넘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다는데 이것도 11년 만의 기록이라고 하죠? 2012년도에 현대차가 200억 달러, 기아차가 150달러였는데 11년 만에 다소 어떤 침체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그거 극복하고 현대차가 300억 달러, 네. 기아차가 2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네. 우선적으로 좀 그 의미 있게 짚어봐야 될 게 이 수출의 탑이라는 것은 우리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매출 실적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네.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하. 전체 매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매출 전체를 보면 엄청난 매출을 봐야 되겠죠. 그중에서 수출만 200억, 300억 달러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외 관리, 무역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보면은 대외 무역 관리 규정 25조에 따라서 수출 탑이 한 38종류가 돼요. 8종류가 되는데 여기에 1,700개 업체가 여기에 수출의 탑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수출의 탑의 실적은 소위 말해서 지난해에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말까지 하는 매출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돌이켜 보면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부진했다 또는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
침체됐다. 금리가 많이 올랐다. 건설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청신호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뭐 수출로 인해서 수출 보국이라는 뭐 대한민국의 어떤 타이틀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기의 둔화를 최대한 지체시키고 다시 한번 활로로 모색하게 된 게 1,700개 업체가 역사상 최초로 수출의 탑을 받았다. 이 자체만 해도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가득 메운 자동차 우리 수출의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현장의 기술인들을 각별하게 챙겼습니다. 그 한 대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출 강국이 되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순간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가발 기업 대표 전병직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1968년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로 입사해서 본인 결혼식에 하객들과 같이 입장할 만큼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현대차 이충구 사장님은 1969년에 입사해서 최초의 수출 차량 포니를 비롯해서 35종의 자동차를 개발해서 우리 자동차 수출의 터전을 닦으셨습니다. 네. 55년 전에 기계 근로자로 가발업에 투신한 전병직 전 회장. 54년 전에 현대차에 입사해 포니, 조랑말이죠. 그 로고가. 이 포니를 만든 이충구 전 사장.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분들이야말로 한국 수출의 살아있는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요. 60년대, 70년대는 뭘 팔았냐? 가발을 팔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뭘 팔았느냐? 인형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제완구죠. 그렇죠. 그 인형을 집에서 인형 눈 붙이고 그랬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제품 같은 거 그렇게 팔다가 80년대는 가전 자동차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서 반도체 호황 뭐 이렇게 쭉 갔는데 전병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진짜 가발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그런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충구 회장님은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대리 때 이탈리아를 갔어요. 아. 이 그 디자인 포니 디자인을 이탈리아에서 한 거거든요. 피아트. 그렇죠. 네. 그런데 가가지고 일일이 다 노트로 다 적었대요. 그거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어깨 너머로 그 이충구 회장님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제가 봤더니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게 현대자동차에서는 거의 보물같이. 네. 그래서 이대리 노트가 그렇게 유명했다. 그랬던 포니가 이제는 전 세계 뭐 제네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역사에 꼭 남겨져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6.25 전화의 폐허 속에서 10여 년 만에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가던 1965년의 대한뉴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50개 기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인데 총 고용 인원은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6.25가 끝난 뒤 우리나라는 쌀, 김, 면직물을 수출했고요. 그 이후에는 국민들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모아서 가발을 가공해서 팔았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던 1964년의 한 신문 기사를 제가 보니까요. 제목이 바늘에서 선박까지 그야말로 세계 수출 시장 다 팔았다. 개척, 야화, 밤 얘기가 아니고요. 들에서 있었던 그야말로 날것의 얘기다. 이런 제목이 눈에 띄어요. 참 추억이 요새 말로 돋습니다. 초급 목피 아니었습니까? 네. 뭐 초급 목피였고 한마는 보릿고개 이야기하고 뭐 1960년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총선 시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때도 선거 시절에는 구호 자체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구호였어요. 네. 그만큼 김대중 전 예. 대통령이 들고 나왔었죠. 예. 네. 뭐 전부 그런 형태의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였었는데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6.25가 전쟁이 발발하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그 당시 수출이라 해봐야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발 장면 나옵니다. 네, 가발. 저분은 뭐 할머니가 되셨거나 돌아가셨겠죠. 예. 네.
그래서 저 60년대 섬유, 가발, 은행잎, 다람쥐. 다람쥐는 예. 왜 파는 거예요? 이 다람쥐는 애완용으로 유럽 쪽에 많이 팔렸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은행잎 팔았다는 얘기는 참 예, 그것도 뭐 독일 쪽에 유럽 쪽에 그 약에 대한 그 재료로 은행을 많이 했고요. 뭐 다람쥐는 그 당시에 저희들도 조금 어렴풋이 기억이 있습니다만 산으로 들러 뭐 학생들이 예, 다 잡으러 다니고 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해서 예, 예. 집집마다 다람쥐 그렇죠. 예. 예. 다람쥐 쳇바퀴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실제 그걸 이제 모아서 이제 팔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1970년대 접어들면서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 우리 포항제철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네. 대표적인 포스코가 만들어지고 중화 육성 정책으로 해서 수출의 드라이브를 중화 제품으로 육성을 했고 90년대 이제 반도체로 갔고 이제는 뭐 2차 전지 뭐 등등으로 해서 AI 산업까지 돼서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의 수출의 역군 보국으로서 그 위치를 확실하게 맺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지금은 포스코지만 포항 제철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예. 자, 그러던 우리나라가 국산 자동차,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특유의 손재주를 인정받은 한국산 가발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뉴스 역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모델인 국산 승용차가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중동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 262대 포니 승용차를 수출한 현대 자동차는 이미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도 많이 수출해서 모두 700대를 해외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가발 생산 공장은 4곳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발의 재료인 머리카락은 대부분 농촌 부녀자들로부터 구입하며 가발은 40여 종의 스타일과 색깔로 만들어져 외국의 고객들에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말로 정말 그 삼단 같은, 흑단 같은 머리칼 이런 말로 유명한데 그 머리카락이 우리 수출의 견인차가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포니 하면요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정주영, 동생인 정세영 회장이 생각나는데 그분 별명은 아예 포니정이었습니다. 그 개발의 열정이 대단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모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하면은 다들 왕 회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인 정세용 회장은 회장님이라기보다는 애칭이 그야말로 그냥 포니정이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뭐 제네시스 정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포니정이라고 하는 아주 친근한 그 다음에 정세용 회장님이 포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저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은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지 않았습니까? 현대차, 삼성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포니까지도 딱 등장을 했는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지금 포니가요. 관리가 잘 된 포니 같은 것들은 1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귀한 물건이 돼버렸다. 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포니가 생각보다도 많이 이렇게 지금 그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다. 저는 아직까지도 관리가 잘 돼가지고 네.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찍기 위해서 네네. 송강호 씨 주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거 찍기 위해서 포니를 네. 역수입해 들여온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아, 1억짜리 포니는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자,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부 장관의 국정원장까지 지낸 인물 박지원 전 의원도요. 1970년대 미국에서 이민 가서 가발 수출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룬 그런 입지전적 스토리가 있죠. 대한민국 수출 그러면 가발이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있죠. 이 가발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한 제1의 공신이다. 이렇게 네.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 그러면 미국으로 주로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포들이 이 가발을 수출하고 그걸 이제 중개인 역할도 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로 해서 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산 가발이 그 당시는 1.9불 정도 했다 그래요. 1.9불 정도 했는데 중간 마진이 그 당시에 가발 업계를 소위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 예. 네. 1.9불
2불짜리 가발을 홍콩산들은 한 4, 5, 6불 정도는데 그걸 50에서 60불 정도로 받았다 그럽니다. 아, 그럼 엄청난 열몇 폭리가- 개씩 예. 뭐 남겼네요.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 교포들이 잘 활용을 했고 그 부분들이 한국산에 대한 질도 좋고 가격도 괜찮다는 부분들을 좀 포지셔닝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으로 있을 때 인연이 맺어가지고 미주 한인회장까지 예, 지냈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래요. 뭐 금액으로 뭐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고 그 관계로 인해서 한인회 회장이 됐죠. 네. 한인회 회장이 되니까 자연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가발 그러면 박지원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청와대 홍보수석도 하고 뭐 당대표도 하고 엄청난 정치적인 이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발 신화를 쓴 인물 중에 하나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도 좀 여담으로 해본 겁니다. 그러던 우리나라의 수출. 56년 전에 GATT, GATT인데요. 이게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이란 말에 영어 두 문자를 딴 겁니다. 여기에 가입하면서부터 그야말로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1953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경제 정책에 대한 일대 중대 결단의 기로에 섰던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어떤 나라였느냐? 농업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단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농공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비, 그다음에 농사 짓는 농사 짓는 분들이 천하의 대본이다. 공업하고 상업은 어떻게 보면 좀 천시를 갖다가 받았다고요. 상이 그러니까 장사치로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위주로 농업을 잘 발전해서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게 그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67년에 우리나라가 가트에 이제 가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 정책을 수출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매판 자본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신식민지 경제적으로 종속될 것이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트에 가입한 1967년 이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수출 주도, 그다음에 공업화, 뭐 중공업 뭐 이런 쪽으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체질을 바꾼 것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행잎, 뭐 다람쥐에 이어서 돼지털도 팔고 생사, 누에를 뽑아서 네네. 나온 그 실도 팔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 신문 제목처럼 바늘부터 배까지 안 판 게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상품 중에 세계적인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가전제품도 2류, 3류, 자동차도 뭐 폰이 있지만 역부족이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전 세계 넘버 1, 2를 다투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는 정말 싼 맛의 한국 제품 팔리던 시절이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은 1970년 10억 달러, 1977년 아까 정 변호사 얘기처럼 100억 달러, 그리고 2011년 5천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2022년에는 6,3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6위가 된 거예요. 6,000배 성장을 했습니다. 63년도 1억 달러에서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1960년대에 정말 섬유, 가발, 뭐 은행잎, 다람쥐 이런 걸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석유 제품, 반도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이 됐었죠. 그렇죠. 정말 상전백회라 봐야 됩니다. 엄청난 발전을 했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수출 6,000배 증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GDP에 비교를 하면요. 1964년에는 수출 비중이 3%에 불과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42%가 수출이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뭐 41, 2%가 됐으니까 이 엄청난 발전이다 보면 되는데 결국 팔 수 있는 건 다 팔 수밖에 없고 지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수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 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오일 쇼크라든가 코리아 팬데믹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환 위기라든가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거쳤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수출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 갈고 닦아왔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도 약간의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둔화세를 보인다는 조짐들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700개 업체가 수출의 탑을 수상할 정도로 수출의 청신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위기 탈출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전부터 수출의 드라이브를 그런 전략들, 정책들 이건 뭐 적기에 잘 만들어진 정책이었고 우리가 거기에 호응을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반가운 거는 그동안 이제 우리 주력이었던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는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살아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그 철을 포항제철에서 만드는 철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지금 미래 산업의 이 쌀은 그렇죠. 네.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죠. 지금 뭐 아주 뭐 복잡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동북아 관련 그리고 인도태평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전략, 그다음에 동맹적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속내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뭐 저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좀 달라짐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또 활력을 얻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자동차는 세계에서 상당히 그 전기 자동차라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방문했을 때도 그 이야기 됐었습니다만은 세계의 아주 그 가장 큰 마켓시아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주력 산업으로 이제 발전이 된 것이죠. 반도체도 이제 곧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우리 수출 이제 다시 비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출을 주요 대기업들 그리고 우수한 중견 기업들이 이끌어 왔다면 미래의 수출은 청년 세대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확고한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출 중소 중견 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과 중소 벤처 기업을 수출의 주역으로 키우겠습니다. 수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무역 인력을 2027년까지 6,000명 이상 양성하고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를 2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앞에서 끌고 청년과 벤처 스타트업이 뒤에서 받치는 그런 수출차가 돌아가야 합니다. 청년과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우리 무역 한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건 확실한데요. 여야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치 싸움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을 해야겠죠. 내년 총선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제하고 수출이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국경이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보통신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고 네. 발전하는 건 고사하고 살아남을 수도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제품에 테스트베드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아주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뭐 독자적으로 뭐 인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그런데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그러한 업체들은 그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은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벤처와 스타트업들 중에 유니콘들이 많이 생겨야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2조 원까지 뭐 보증을 해준다든지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유니콘 기업 그야말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좀 많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럼요. 네. 자, 오늘 그 무역의 날 관련된 이 주제를 놓고 그런 미래를 꿈꿔봅니다.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미국 회사 발사체에 실어보낸 우리 군사정찰 위성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발한 듯이 우리 군이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의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레이저 무기 기밀을 평양에 앉아 탈취해간 북한 해커 부대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T-minus 10, 9, 8, 7, 3, 2, 1, ignition. And go Korea 425, go SpaceX. 네, 이 소식은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체 연료를 쓰는 우리 우주 발사체가 제주도 바다에 띄워놓은 바지선, 이게 뭐 평저선이라고 그래서요, 영어입니다. 바닥이 평평한 배를 말하죠. 여기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바지선상에서 쏜 거는 북한에서도 전례가 없죠? 네, 북한에서도 전례가 없고 사실 저게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게 화염이 있으니까 그 바지선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지난 4일 날 제주 중문 앞바다 거기서 바지선을 띄워놓고 이제 고체 연료 로켓을 쌓아 올렸는데 네. 그 제대로 잘 올라가서 우리 모두 박수를 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중문해 안에서 한 4km밖에 안 떨어졌다고 하고 민간 위성에 탑재를 했고요. 1단에서 3단이 고체 연료, 4단은 액체 연료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액체 연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고체 연료는 아무 데서나 쏠 수 있는데 이번에 한 거는 1단부터 3단까지는 고체, 4단은 액체 연료를 쏘는데 앞으로 2025년도 최종 발사 때는 1단부터 4단까지 모두 고체 연료를 쓰겠다는데 아직 북한도 이런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후년에는 1단부터 4단까지를 모두 고체로 하겠다. 쓴다. 예. 그러면은 뭐 아주 이게 기술이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도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북한도 이걸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중장거리 다 지금 액체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북한도 아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아마 한국에서 뭐 저랬다니까 또 북한도 아마 많이 한쪽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네. 자, 이 우주 발사체 카운트다운에서 발사까지의 모습 직접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의 주관으로 됐습니다. 네. 3차 시험 발사였고요. 지금 장면이 카메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무사히 단분리에도 성공했고 1단 연소가 종료되는 모습, 네. 덮개가 분리되는 거죠? 예, 페어링이 분리되는 겁니다. 네. 네, 지구의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해상도가 뛰어난 카메라가 같이 올라가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고체 연료 추진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사체의 추력,
뭐 김정은도 챙겼던 러시아 가서 그 추력이 1.5배 이상, 2배 가까이 된다고요? 1.5배에서 2배 정도 된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는데 사실은 저 장면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저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그냥 이상한 사진들을 펼쳐놓고 뭐 실제로 올라갔는지 제대로 잘 갔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하는데 저거는 우리가 북한보다 추력도 크고 우리 저 발사 기술이 세계 최고급 나라들과 맞먹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 기술을 뭐 저거 이제 앞으로 잘 되면 군관계자 민간 기술에 넘겨서 민간 위성들도 쏘아 올리게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그러는데 제가 항공우주연구원을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아 정말 엔진들 잘 만든 엔진들 깨끗한 엔진들 정말 아주 자부심 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은 조중 TV하고 이춘희 방송원의 주장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공개가 안 돼요.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가 안 되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 위성 발사체에 시비를 걸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김성 북한 대사가 이런 항의를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ne belligerent party, the United States, is threatening us with a nuclear weapon. It is legitimate right for the DPRK as another belligerent party to develop, test, manufacture, and possess weapon system equivalent to those that the United States have already possessed and or developing right now. And more than 5,000 satellites are now orbiting the Earth. However, UN Security Council repeats its abnormal and abstract practice of the making issue of the DPRK's satellite launch early. 네, 들으신 영어는 김성 대사의 육성이 아니고요. 통역의 말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통역입니다. 미국이 더블 스탠더드, 즉 두 가지 기준, 이중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주장인데 자, 고 원장께서 보실 때 이 주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 김성 대사가 제 후배이기도 한데요. 네.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는데 아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잘 알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북한은 항상 핵무기 만들 때도 왜 이중 기준을 하느냐, 미사일 만들 때도 왜 이중 기준을 적용하느냐, 그리고 이번 인공위성도 왜 이중 기준을 하느냐, 이거 밤낮 들고 나오는 레파토리인데 북한은 너무 도발을 많이 하고 이른바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것을 중지를 시키고 그것을 금지를 시켰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걸 저 사람도 뻔히 알면서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아마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는 똑똑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도 뭐 평양의 지령에 따라서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유엔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실상은 알겠죠? 실상은 너무 잘 알고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알고 왜 세계가 규탄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아는데 본부의 지령이 저러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의 김정은은 최근에 위성 발사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김정은이 지난 11월 30일 소위 항공절 직후에 방문한 북한 공군사령부 바닥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대형 위성 스크린으로 아예 돼 있습니다. 저게 지금 서 있는 데가 그렇다는 거죠? 예, 서 있는 데를 이제 위에서 비춰가지고 이제 위성이 찍었다는 어떤 그 저게 이제 뭐 한국, 일본, 뭐 동남아 사진 그리고 벽에다 지금 보이고 선전하는 건 지금 아마 괌 주변 해역을 찍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김정은이 공군사령부하고 공군사령부 제1사단 예하 한 개 연대를 방문했던 모습들을 북한 노동신문이 쭉 발표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어쨌든 북한이 뭔가 시도하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고 원장 말씀하신 대로 저 위성 사진으로 보이는 일부 사진들 모습도 저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괌을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로 추정이 되는데 흐릿하게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말경 1호가 찍어보낸 사진들일 거란 지적이 있어서 그게 해상도가 저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것과 정교한 사진인데 북한이 공개할 때 흐리게 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그 미탁급은 맞는 것 같고요. 저걸 결국은 뭐 저것까지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런 사진은 사실 구글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저거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북한이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저것이 찍은 위성이라고 사진이라고 보고 우리는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북한이 뭐 유엔 안보리에서도 김성 대사가 주장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 미국 측이 이런 반박을 내놨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DPRK claims it's acting in self-defense, but the self-defense really does not stand here, as the U.S. and ROK military exercises, as you know, are routine and they're defensive in nature. And we intentionally reduce risk and pursue transparency by announcing the exercises in advance, including the dates and the activities, unlike the DPRK. And unlike the DPRK's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hese actions are not prohibited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o we reject strongly the disingenuous DPRK claim that its missile launches are merely defensive in nature in response to our bilateral and trilateral military exercises. 네, 영어가 좀 긴데요. 핵심은 주 유엔 미국 대사 strongly reject 북한의 주장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여기에 지금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억지 주장이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강력하게 리젝트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미 군사 훈련이든 뭐 위성 발사든 어쨌든 우리가 하는 거는 북한이 도발하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6.25를 우리가 쳤습니까? 북한이 쳤고 네. 그 연평도를 우리가 했습니까? 천안함을 우리가 했습니까? 항상 북한이 먼저 하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하는 거에 불과한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 세계는. 북한의 위성 발사라고 하든 미사일 발사라고 하든 이 모든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금지를 했고 네. 당신네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주장을 우리는 강력하게 거부한다. 이런 입장을 그린필드 대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있는 북한 해킹 부대. 우리 방산의 핵심 기술까지 이젠 훔쳐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레이저 대공무기 기술인데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훔쳐간 그 양이 1.2 테라바이트거든요. 오, 굉장히. 1.2 테라바이트면 1024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렇죠. 외장형 하도 몇 년 전만 해도 3기가짜리, 5기가짜리 그걸 팔았는데 그걸 이만한 양의 기술을 훔쳐간 건데 우리 그러니까 방산 영화로 한 230편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장편 영화 230편의 영화에 해당하는 그 정보를 훔쳐갔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저, 대공무기, 대포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로 방산 무기에 대한 기술들을 이렇게 훔쳐간 건데 사실 문제는 또 우리가 어떤 기업들은 그걸 도적질 당한 것도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네, 그게 참 교묘하게 빼간 게 더 나쁘지만 네. 그러고도 지금 그 피해를 몰랐다는 데 문제도 있다 이런 지적이셨어요. 서울경찰청이 그 수사를 해보니까 북한의 해킹 수법이 더 대담하고 이제 노골적이 됐습니다. 평양 류경동에서 83회가 접촉이 됐다고 하는데 그 유경 호텔 거대한 삼각형 피라미드 같은 거 있는 그 유경동 맞나요? 맞습니다. 네. 평양시 보통강구역 유경동인데 여기 북한의 주요 정보 업체들이 유경동에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강구역이라는 평양시 중심구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지금 83회에 걸쳐서 접속을 해서 이제 뭐 가상화폐도 훔쳐가고 우리 기술도 훔쳐간다는 건데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서버 업체를 임대를 해서 네. 그리고 그 서버 업체를 통해서 해킹을 한 거거든요. 네. 해킹을 했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유경동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북한이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 나가지 않고
평양 중심에서 대놓고 보란 듯이 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란 듯이 국가 기밀을 남의 국가 기밀을 훔쳐가는 일을 이렇게 거의 합법적이다시피 83회나 접속을 해서 뽑아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야, 참 북한이라는 나라는 저 어느 종착점까지 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참 대담하기가 이제 평양에서 버젓이 빼갑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 6년간 가장자산을 무려 4조 원대나 훔쳐냈습니다. 자, 이 서방 언론들, 전문가들 이런 게 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안다리엘이나 김숙희나 뭐 이런 여러 해킹 조직들이 이제 총동원해서 3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4조 원 규모의 돈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어디 쓰느냐. 그래도 인민 생활에 좀 쓴다 그러면 조금 낫기라도 하겠는데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는 건데 네. 사실 저기 지금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국정원에 가면 이렇게 이 해킹 신호가 들어오는 상황판이 있거든요. 네네. 북한에서 하루에 80만에서 100만 회를 해킹 시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매일. 지금, 네, 지금 보시면요. 네. 2022년에 16억 5,050만 달러입니다. 달러입니다. 네. 2조 원이 훨씬 넘네요. 그렇죠. 1년 동안에 2022년 1년 동안에 훔친 돈이 저러고 다 이제 6년 동안 훔친 돈이 저렇게 엄청난 돈을 가져갔다 이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인 유이동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이렇게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 해킹의 피해를 좀 막아보자. 그래서 사이버 안보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과 국내 방산연구소, 대학, 제약사, 금융사 등 수십 곳을 뭐 이렇게 하루에도 100만 번씩 공격해서 자료를 빼가고 랜섬 서버 망가뜨리고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가고 이건 뭐 거의 강도짓이에요. 그 국가가 지금 강도짓을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도 해커들 하고 하는데 이건 개인들이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건 국가 조직이 동원돼서 하는 정말 나쁜 짓이거든요. 이 뭐 우리가 지금 모든 뭐 우리 방산업체들도 지금 나가는 것도 기술 빼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을 그러니까요. 정도니까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 원전 기술, 우리 첨단 기술을 보호하자는 건데 이런 건 국회에서 빨리빨리 통과를 해서 실행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북한의 해킹 수법이 워낙 교묘하고 신속해서 피해를 당한 걸 모른다. 그러니까 알고도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하고도 모른다는 겁니다. 유이동 의원의 지적을 보면 해킹 당한 업체는 피해본 사실조차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북한의 무차별 해킹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요. 지금 북한에서 해커 부대를 12,000명가량, 이게 이제 계속 늘고 있겠죠? 이게 이제 이 엄청나게 좀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우수한 해커는 출생 성분을 보지 말고 뽑아라. 이런 지시까지 이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해킹이 왜 세계 탑이냐면 성분을 가리지 말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두 모아라. 네. 그래가지고 보통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머리통 싸면 천재들이 그냥 여기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그야말로 신분 상승의 유일한 그리고 네.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거다시피 하니 저런 사람들을 12,000명을 뽑아놓고 국가가 지금 4조씩을 훔쳐가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데 저 해커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일하는데 소변을 보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중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법한 게 이게 계층에 관계없고 출신 성분 관계없이 잘만 하면 집안 일으켜 세우고 네, 자기 출세하고 영웅칭호 받으니까 돈도 벌고 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북한의 해킹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중국, 러시아의 방해로 번번이 불발이 되니까 독자 제재에 나선 건데 개인 이름까지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나 미국 재무부나 이런 데서 이제 독자 제재, 그 유엔 제재가 안 되니까 독자 제재를 했는데 이제 지금 나오는 것처럼 김숙희 그리고 이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적자 8명을 제재를 가했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합쳐서 저 북한의 해커를 막고 탈취한 가상화폐가 현금화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합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명단에 나온 이름이 뭐 저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성철, 최은혁, 임성순, 서명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실제로 나와요? 실제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오고 저 사람들이 저런 이름이 진명인지는 모릅니다. 여권 이름이 저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외 나와서 가상화폐를 하고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를 했는데 뭐 저 사람들 들어가면 또 다른 이름을 여권을 가지고 국가가 하는 거니까 뭐 약간 눈썹 수술하고 또 다른 여권 가지고 나면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참 저 국가라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해커 자금줄을 죄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세탁업체인 신바드, 이 알리바바 거기 나오는 이름을 신바드. 그럴싸하게 붙였는데 거기도 제재한다고요? 거기도 제재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일 3국이 특히 뭘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미 해킹해서 가져간 돈인데 현금화를 못한 돈들도 상당하다 그래요. 네. 이거를 지금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재무부 관계자들도 왔고 우리 국정원 관계자들도 회의하고 여기 이제 일본을 참여시키고 호주를 참여시키고 이거 이제 앞으로 나토까지 참여시키면 이것이 이제 비록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예산국회가 지금 뭐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세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훔쳐가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막을 수 있으면 우리 세금 많이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 아끼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빨리 야당도 협조해서 이 법이나 사이버 안보법 좀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소원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